안녕하세요, 안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양요구 사정 및 간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요구 부분은요, 전체 30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역시 이론과 문제풀이가 함께 진행이 될 거고요. 영양간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론 나갈 때 조금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이론입니다. 코어는 영양상태 사정과 영양 공급이고 키포인트는 신체 계측 및 아유 측정, 그리고 경구 및 비경구 영양 제공에 따른 간호,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영양요구를 사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영양 개요 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영양소가 뭔지, 그리고 영양소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열량 영양소, 뭐 조절 영양소 이런 것들이 있고, 영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는 조금 요구가 다른데요. 영아인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계속 빨라졌다가 학령기에 들어오면서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기, 노인기에서 에너지 요구량이 다시 감소를 합니다. 노인기에서. 그리고 임신기와 수유기는 조금 다른데요. 임신기 때는 열량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그리고 단백질, 칼슘, 요오드, 비타민 섭취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유기는 임신기보다는 단백질, 엽산, 철분은 덜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영양장애를 사정을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쓰는데요. 신체 계측 자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신체 계측 자료고, 이제 뒤에서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음식 자료와 의학적, 사회 경제적 자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험에 많이 출제될 확률이 높은 것은 이 신체 계측 자료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 출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신장과 체중은 그냥 정말 기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고요.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중간 상박부 둘레,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제가 검정색 옷을 입어서 잘 안 보이는데 팔꿈치에서 이 견봉돌기 사이 이 중간 지점을 둘레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근육의 양을 평가 지표로 한다는 것. 그리고 중간 상박 근육 둘레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중간 상박부 둘레에서 이 피부 주름 두께를 측정한 부분을 계산을 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골격과 근육 무게, 그리고 지방의 축적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 주름 두께는 지방의 두께를 측정을 해요. 어디를 측정하느냐? 삼두박근의 그 지방을 두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 계측 자료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보기로 출제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죠. 영양 상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주고 이게 보기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뒤집어져 가지고 바꿔서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자료로서는 임상자료, 생화학자료, 그리고 섭취량, 배설량이 있는데요. 이 생화학자료 중에서 CBC, 헤마토크릿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양 상태를 알 수가 있고, 이 질소, 단백질 부분 24시간 유닛 컬렉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부민, 그리고 프로테인도 물론 알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중요한 게 지금 섭취량과 배설량인데요. 2018, 2019, 2020 최근에 들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도 섭취량, 배설량 부분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섭취량은 뭐냐? 몸 안으로 들어간 거,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IV, 플루이드까지 다 포함을 해요. 그래서 경구나 비경구를 통해서 주입된 모든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배설은 몸 밖으로 나온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변 본 거, 소변 본 거, 토한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광세척이 있는데요. 이 방광세척은 블래더 이리게이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얼만큼 이리게이션을 했으면, 예를 들어 NS 3000을 했고 4000이 나왔다. 그러면 인풋에도 3000이 들어가야 되고요. 아웃풋에 4000이 들어가야 돼요. 방광세척의 경우는. 그래서 방광세척한 경우도 배설로 카운트를 해야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소라센테시스, 흉막 천장 그 양도, 백 양도 우리가 카운트를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복수 천자 했다면 그 부분도 다 배설량으로 카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제 풀이로 이거는 조금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영양장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경성 식욕 부진, 섭식장애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나왔던 부분인데 다시 나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밖에 지금 출제가 안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그냥 알아만 두세요. 여러분, 섭식장애 중에서 신경성 식욕 부진이 있는데, 스스로 단식을 통해서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자, 뭐죠? 생리, 정신, 사회적 장애예요. 이거는 장애고요. 대사성 질환과 유전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2차 내분비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영양장애 중에서 신경성 식욕 부진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영양 간호가 중요한데요. 그 중에 일반 치료 시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치료 시기죠. 2016, 2019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유동식이 중요해요. 연식은 좀 씹기 쉽고 소화가 쉬운 음식, 연식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죽이잖아요, 죽 말 그대로. 그런데 유동식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튜브 피딩을 하는 경우에 형태는 유동식으로 제공을 해요. 말 그대로 그냥 물이에요, 물. 물인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맑은 유동식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전유동식이 하나가 있어요. 둘 다 물은 물인데요. 맑은 유동식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포함하지 않아요. 단지 당질과 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맑은 유동식은 주지 않고요.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수분 공급이 필요한 경우만 짧게 제공되는 시기예요.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맹물, 그냥 설탕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유동식은 상온이나 체온에서 액체 상태인 것을 말하고요. 철분이랑 섬유질은 다소 부족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유동식은 위장관이 손상됐을 경우, 그리고 고형식이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 우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식은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특별 치료 시기는 2015, 2017, 2018년에 출제가 됐는데, 뭐가 출제가 됐냐면요. 이 저섬유 시기가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변비가 있는 대상자들한테 섬유질이 많이 포함된 식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섬유질은 분변의 양을, 그러니까 대변의 양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적은 식사는 뭐다? 분변량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경장 영양인데요. 여러분, 경장 영양 중요해요. 비경부 영양, TPN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영양요구 사정 부분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경장 영양과 TPN입니다. 자, 경장 영양은 우리가 비위관 영양, 튜브 피딩, L튜브를 통해서 피딩하는 거 쉽게 이해하시면 그건데요. 종류가 L튜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나요? 비위관도 있고요. 그리고 구위관도 있고요. 그리고 비장관도 있고 위장루도 있어요. 그런데 비위관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죠. 가장 하기가 쉬우니까. 코로 튜브를 넣는 거니까 제일 하기가 쉬우니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비위관이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본 것도 비위관일 거예요. 자, 삽입 절차가 2015, 2017년에 출제가 됐는데요. 삽입 절차가 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임상을 나가셔도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요. 튜브 길이 아셔야 되고, 코끝부터 귓불, 귓불에서 검상 돌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만큼을 삽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삽입을 할 때 처음에는 고개를 약간 위로 해요. 처음에 코로 우리가 넣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위로 했다가 여기 어디죠?
인두를 지날 때는 고개를 약간 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젖혔다가 인두까지 들어간 것 같아. 그럴 때 고개를 약간 숙여서 좀 더 깊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튜브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2015년에 출제가 됐는데요. 이거를 단독으로 출제가 되진 않고 보통 묶음으로 한꺼번에 이제 문제를 내는 케이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액을 흡입하는 방법이고요. 10에서 20cc 정도 위액을 흡입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색깔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녹색이거나 황갈색이면 아, 위에 잘 들어갔네. 패로 들어갔으면 플루이드가 나오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복부를 청진하는 방법이에요. 자, L튜브 넣을 때 우리가 50cc 시린지를 같이 가지고 가잖아요. 10에서 20cc 정도 공기를 주입하고 상복부를 청진을 합니다. 위가 있는 부분에 청진기를 대고 들으면요, 슉슉 소리가 나요. 뭐 어느 책에는 휙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 책도 있고 어떤 부분은 슉 소리가 난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듣고 있으면 슉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거든요. 그때는 아, 제대로 들어갔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흡인된 액체의 산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위액의 산도는 1에서 4. 그래서 산도를 확인하는 방법. 가장 정확한 거는 뭐냐면 엑스레이 촬영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사실은. 근데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L튜브를 끼고 나서 엑스레이까지 처방 확인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2번으로 많이 확인을 하죠. L튜브를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줄가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엑스레이 선에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제대로 들어갔다면 이런 모양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중간에 꼬인 환자들도 있고요.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환자들도 있어요. 엑스레이 보면. 그러면 겉에서 볼 때는 괜찮은데 안에서 꼬여서 피딩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거나 뭐 역류하거나 아스피레이션이 되거나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경장영양의 적응증, 합병증인데요. 자, 적응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합병증이다. 2020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적응증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식도 폐색이 있거나 아니면 뭐 대상질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튜브 피딩을 해. 그죠? 그리고 연하곤란이 있는 경우에도 튜브 피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탈수, 설사, 장경련이다. 너무 고농도의 영양액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들어갈 때 생깁니다. 그래서 농도를 좀 묽게 해주고요. 그리고 주입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주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당뇨와 빈뇨고요. 농도는 묽게 역시 천천히 주입을 해주고 만약에 당뇨가 나타났다면 일시적으로 인슐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심과 구토. 이때도 역시 영양의 주입을 천천히 주던지 아니면 완전히 멈추고 위 잔량을 확인을 해야 돼요. 200ml 미만이면 정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200ml가 계속 넘는다 한다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빨리 들어가서 환자가 울렁거리고 토한다? 그러면 좀 천천히 주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흡인인데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튜브 피딩 하는 환자가 갑자기 청색증이 나타나고 숨을 잘 못 쉬고 세츄레이션이 떨어진다. 그리고 석션을 했더니 가래와 침 색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딩액이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 아스피레이션이에요. 흡인이 왜 중요하냐면 아스피레이션, 그러니까 흡인성 폐렴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냥 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 영양액이 들어가면 이제 세균 번식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흡인성 폐렴이 생겨요. 그래서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자위를 유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영양액을 공급하기 전에 뭘 합니까? 튜브 위치를 확인해 주죠. 합병증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것이 위관 영양 절차. 최근까지도 계속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또한 중요하다.
물품 준비하는 거, 대상자 확인하는 거 이거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잔류량을 확인을 해야 돼요. 어느 책에는 잔여량이라고도 나오고 어떤 책에는 잔류량이라고도 나오는데 두 개가 똑같습니다. 잔류량을 확인을 해서 200cc 미만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위가 완전히 비워져 있는 상태라면 시린지로 아스피레이션을 했을 때 이렇게 뻑뻑하게 잘 아스피레이션이 안 돼요. 그냥 진공 상태에서 주사기 앞에 끝을 막고 그냥 내관을 당기는 거랑 똑같아요. 뭐가 안 나오거든요. 정상적으로 위가 다 비워져 있는 상태라면. 그런데 쭉쭉 계속 나온다. 다 봤더니 200이 안 된다. 그렇다면 피딩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0이 넘는다고 한다면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점심 직전에 200이 넘었다. 그러면 한 끼 정도 스킵하고 저녁을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간호처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양이 근데 200ml가 넘지 않았어요. 잔류량이 괜찮아서 피딩을 합니다. 전후로 뭘 해줘야 되냐면요. 물에 20에서 30cc 정도를 튜브를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왜? 관 막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간호중재를 할 때 특히 병원에서는 이유 없이 하는 행위는 없어요. 없고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처방이 나는 거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호중재를 공부를 할 때 왜 하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 훨씬 이해하시고 외우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위관영양 절차는요. 기본간호학 술기책 있죠. 실습. 그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교과서만 보시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간호학 술기를 보시면 이론적 근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 문제가 조금 안 풀리고 틀리신 분이 계신다면 그 기본간호학 술기책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절차 부분, 중요한 부분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잔류량 확인하는 것, 그리고 관막힘 예방 위해서 물을 전후로 통과시키는 것. 영양액 주입도 마찬가지고요. 약을 주고 난 후에도 물 통과시키는 건 똑같아요. 관막힘 예방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위관영양과 관련된 간호중재인데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고요. 14, 16, 18, 19, 20 계속 출제됐잖아요. 이거 또 나와. 또 나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여량 확인하는 거. 몇 cc? 200cc. 200cc 이상이면 추가 주입을 보류해라. 그리고 공복이 지연되는 이유를 파악해라. 그리고 지속 주입을 하는 경우, 지금 이따가 영양 공급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속 주입을 하는 경우라면 4시간에서 6시간마다는 잔여량 확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양외과 기구는 몇 시간마다 교환한다? 24시간마다 교환한다. 그리고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관막힘 예방 위해서 약물 주입 전후에도 물로 한번 세척을 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영양 공급 방법인데요. 볼루스로 주는 방법이 있고 간헐적 점정식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게 이제 이거죠. 아침, 점심, 저녁, 새끼 뭐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영양팀에서.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건 이거일 거고요. 보통은 지속적 주입은요. 중환자실에서 많이 해요. 중환자실에서 많이 하는데 펌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주입을 할 때 이 지속적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 주입을 할 때 4시간에서 6시간마다 잔여량을 확인해라 이 얘기였어요. 그 다음 완전 비경구 영양이 나오는데 TPN이라고 하는 것, C라인을 통해서 고장석 용액을 주입하는 방법인데 TPN도 중요해요. 병원에서도 실제로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완전 비경구 영양 주입 시 절차 및 간호에서 간호 목표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감염 예방이에요. 감염 예방이고, 왜냐하면 센트럴 라인을 통해서 그 삽입이 된 거기 때문에 인시전 사이트, 삽입 부위에 감염이 있는지
발적이 있는지 뭐 퍼스 같은 게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이탈 사인을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 중에 뭘 봅니까? 피버를 가장 많이 보게, 체온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비경부 영양 체제를 유지하는 것. 센트럴 라인이 그냥 페리페랄처럼 그냥 우리가 간호사가 가가지고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 비경부 체제를 유지를 하는 것도 간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분 전해질 균형 유지. 왜요? 고장성 용액을 주는 거니까요. 고장성 용액이면 삼투압이 변하고 이뇨, 탈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전해질 균형 유지하는 것도 간호 목표 중에 하나예요. 자, 주입 속도와 주입을 중단할 때는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그리고 고장액 투여로 인해서 삼투성 이뇨 탈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카테터 삽입 부위와 정맥 경로에 혈전증, 혈전성 정맥염이 있는지 봐라. 그리고 중요한 게 공기색전증인데요. 공기색전증은 한 번쯤 나올 법한데 문제가 안 나왔어요. 투약에서도 공기색전증 문제가 한번 나올 법한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쯤 출제가 될 때가 됐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공기색전증을 조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공기색전증의 증상은 호흡곤란, 심박수 증가, 청색증, 혈압저하, 의식 소실. 환자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근데 C라인으로 TPN을 주입을 하고 있는 환자다라고 한다면 공기색전증이 아닌가를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좌측 트렌델레머그 포지션을 취해 줍니다. 취해 줄 거예요. 이거 이따가 우리 문제풀이 같이 볼 거거든요. 거기서 한번 다시 다룰 거예요. 자, 공기색전증 확인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상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호흡곤란, 심박수 증가, 청색증, 혈압저하, 의식 소실이 있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한다? 좌측 트렌델레머그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적어도 48시간 또는 드레싱이 젖은 경우는 드레싱 교환을 합니다. 드레싱 재질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 드레싱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뭐 3일에 한 번, 어떤 드레싱 재질은 5일에 한 번 드레싱을 해주는 재질도 있는데요. 물론 재질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적어도 48시간이나 드레싱이 더러워져 있다면 그 즉시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왜요? 감염 예방 때문에. 인펙션 되니까. 젖어 있으면 인펙션 될 확률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드레싱 교환해 주셔야 된다.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완전 비경부 영양의 합병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감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페리페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센트럴 라인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셉시스, 폐혈증 바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전신적으로 급격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폐혈증이 위험한 이유가 뭔가요? 다발성 장기 부전이 생길 확률이 높죠. 그래서 감염 중요하다. 감염 예방해줘야 되고, 대사성 합병증으로는 탈수나 수분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고혈당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은 튜브로 인한 기계적 합병증인데, 특히 혈흉이나 기흉이 나타날 확률이 커요. 예를 들면 이제 피머랄 라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요. 주굴라 아니면 서브클라비안 쪽으로 들어간다면 폐 첨부가 우리 그 서브클라비안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폐를 뽕 하고 찌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환자가 뉴모소락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C라인을 찍고 나서 피모랄은 아닌데요. 그 주굴라 카테터나 그 서브클라비안 카테터를 넣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반드시 찍어서 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확인을 하고 플루이드를 답니다. 그러니까 NS로 라인만 그냥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로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트리로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피가 리거지 하면은 그 베인 색깔은 약간 검은색인데 아트리로 잘못 들어갔다 하면 되게 선홍색 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주올라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위로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C라인에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가이드 와이어를 뺐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가이드와이어가 안 빠져가지고 안에서 말려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발견을 하고 가이드와이어를 제거를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임상에 가시면 하나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가이드와이어 빼셨어요, 선생님?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간호사 되게 똘똘한데? 라는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이건 저만의 팁이니까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론은 끝나요. 영양에서는 이론이 산수화보다는 조금 간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양요구 사정 및 간호 우리 문제풀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섭취량과 배설량을 묻는 문제인데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섭취량과 배설량을 묻고 있어요. 섭취량은 뭐였죠? 경구나 비경구를 통해서 들어간 모든 것을 말했고, 배설량은 체외로 배설된 모든 것, 몸 밖으로 나온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인풋을 한번 보죠. 인풋을 한번 볼게요. ODW 1리터를 오후 2시에 봤더니 450이 남아 있었어요. 막 마음 급하니까 450이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450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럼 주입이 얼마예요? 1리터는 1000ml죠.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에서 450 빼면 얼마야? 550이죠. 그리고 전열 한 팩을 들어갔어. 330. 그럼 얼마죠? 880. 880 들어가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웃풋도 하나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웃풋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2시까지 아웃풋만 우린 카운트하면 돼요. 10시에 소변 350 피웠죠. 그리고 또 11시에 석션에서 50 뺐죠. 또 어디 갔어? 2시에 소변 450 피웠죠. 또 이때 해무박 100 나왔죠. 3시부터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2시까지만 우리 하면 되잖아요. 보통 데이타임이요 6시부터 2시 정도거든요. 이거는 아마 이브닝 번 때 카운트 하겠지. 이브닝이 출근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거 되게 쉬웠죠? 이런 식이에요. 아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들어간 거 적고요. 나온 거 그냥 적으면 돼요. 근데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 여기 남아있었다. 여기 현혹되시면 안 돼요. 긴장하니까 이거 잘 안 보이거든요. 절대 그런 실수 우리는 안 할 거잖아. 그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3번 문제. 영양사정의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영양사정 방법 어떤 것들이 있었죠? 초기 사정 자료로 키 몸무게, 동반 질환 있는지, 신체 검진하는 방법이 있었고, 인체 계측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임상병리 검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영양 결핍 초기 평가 중요 요인이 환자의 식욕 부진 아니다. 초기 평가는요, 보통 이제 키랑 몸무게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단백질 열량 결핍의 중요한 건 뭐죠? 중간 상박부 둘레였고요. 지방의 두께를 측정하는 게 피부 주름 두께였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주말을 제외한 3일? 왜 제외해? 제외하면 안 돼. 포함시켜야 돼요. 주말을 포함한 3일 동안 음식 섭취, 그리고 골격근 무게와 지방의 축적 알아보는 상박 근육 둘레, 중간 상박 근육 둘레.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15번 한번 갈게요. 영양사정의 이번엔 인체 계측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인체 계측은 뭐죠? 키랑 몸무게랑 이용을 하는 거고, 설 수 없으면 환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앙화의로 누운 상태에서 줄자 가지고 잽니다. 줄자 가지고 재고요. 그리고 표준 체중을 산출하는 브로카법이 있는데, 이제 정상 범위와 비정상 범위가 있죠. 퍼센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BMI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저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내 BMI가 얼마지? 왜 그래가지고 막 미용 BMI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미용은 이건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는 18.5에서 24.9가 정상이다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BMI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 BMI고요. 그리고 중간 상박부 둘레 뭐였나요? 골격 근육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피부 주름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건 뭐다? 지방의 두께를 측정하는 거다.
그리고 적어도 2번은 체크를 하는 거다. 클리퍼를 통해서 하죠. 중간 상박 근육 둘레는 골격 근육 무게 플러스 지방의 축적 정도를 평가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쭉 보세요. 체질량 지수 21이면 정상이죠? 보기로 누워서 아니죠. 앙하이로 눕혀야 되는 거고. 중간 상박부 둘레는 골격근의 근육 무게를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된다. 이게 정답이죠. 4번은 뭐예요? 4번 아니고 2번. 표준 체중은 브로카법에 의하면 90에서 110이 정상이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거는 우리가 외우기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17번 경관영양의 적응증. 아까 적응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합병증이라고 했어요. 자, 적응증은 음식을 섭취하고 삼킬 수는 없어요. 뭐 식도 폐색이 있거나 연화곤란이 있거나. 그런데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한 능력은 있어요. 그럴 때는 경장 영양을 합니다. 그리고 식욕 부진이 있을 때, 그리고 대사항진이 있을 때, 이제 이럴 때 경장 영양을 하는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겠어요? 5번이 되겠죠. 하나하나 볼게요. 삼키기는 곤란한데 소화 기능이 비정상적이에요. 소화 기능이 비정상적이면 TPN으로 가야죠. 그죠? 소화 기능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입을 통해서 아니면 위관을 통해서는 먹을 수 없잖아요. 먹을 수는 있는데 앞니가 빠졌어요. 우리 앞니 뺐다고 피딩 하나요? 아니죠. 그냥 죽이나 좀 부드러운 음식 먹으면 되잖아요. 너무 슬플 것 같지 않아요? 앞니 빠졌다고 튜브 꽂으면 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식도 폐사가 있고 소화 기능이 비정상이다. 소화 기능이 비정상이면 뭐라고요? TPN 가야 된다고요. TPN 가야죠. 미수간대 빠는 반사가 정상이야. 그럼 뭐 줘야 돼? 우유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21번 총 비경구 영양을 제공받는 환자의 간호. 우리 아까 전에 했던 부분이에요. 총 비경구 영양 환자 간호. 간호 목표는 뭐였다? 감염 예방, 그리고 비경구 영양 체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대사 및 수분 전해질 균형 유지하는 것. 간호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뭐 삼투성 이뇨, 탈수 확인할 수 있고. 자, 처방에 따라 혈액 검사를 한다는 거는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분 전해질 균형 혹은 불균형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통 랩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팔로우를 합니다. 그래서 처방에 따라서 혈액검사 수행해야 되고 4시간마다 바이탈. 이거는 왜 그래요? 감염 예방 때문에. 그렇죠. 자, 8시간마다 아유 측정하는 거는 왜 그래요? 수분 불균형,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체액이 과다되거든요. 플루이드가 과량 투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고 혈전증인 혈전정맥염, 그리고 공기색전증 말씀드렸고, 그리고 감염 예방 위해서 드레싱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죠? 3번. 바로 제거 안 해요. 왜냐하면 C라인은 어떻게 넣었는데 이걸 바로 빼. 최대한 가지고 있을 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펙션 사인 있으면 바로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합병증 발생 위험을 하기 위해서 바로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주입 전에만 임상병리 검사한다? 아니다.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빨리 투여될 경우 탈수가 일어날 수 있고요. 저농도 용액이 아니고 고농도 용액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 성장이 용이하다. 그래서 24시간 주입하지 않는다. 24시간 주입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세트를 24시간 만에 갈아라. 그러니까 플루이드에 달려있는 그 수액 세트 있죠? 그거는 24시간마다 한 번씩 갈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2번에서 25번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산소화에서 봤던 문제, 이런 문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문제와 보기를 먼저 봐라. 그리고 필요하면 지문을 봐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로 한번 볼게요.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초 정맥으로 총 비경구 영약을 한대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아닌 것은 우리 이거 지문 안 봐도 돼. 그죠? 총 비경구 영양 부작용 뭐였죠? 보통 플루이드 포도당 아미노산도 들어가지만요. TPN에는 지질도 들어가요. 뭐 MCT 오일이나 피쉬 오일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그런 지질 제제가 투입이 되면 호흡곤란, 청색증, 구토, 두통, 흉통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옳은 것은을 고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부작용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그러니까 이명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이거 그냥 고를 수 있어요. 이거 지문 안 봐도 돼요.
23번, 이 환자의 탈수를 예측할 수 있는 임상 결과는 임상 결과 보려고 봤더니 여기 다 있어요. 보기에 다 있죠? 자, 어떤 걸 본대요? 영양 불균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양 장애를 보는 게 아니라 탈수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랩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이 탈수와 관련이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헤마토크릿의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고요. 헤마토크릿은 뭔가요? 말초혈의 1dl, 그러니까 100ml 안에 적혈구가 얼만큼 있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자, 여기에 100ml, 1dl라고 하는 100ml 안에 적혈구가 45ml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45%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45 곱하기 100 하면 %가 되고 그러면 45%잖아요. 보통 이 정도면 정상, 40에서 45 아니면 40에서 50이 정상인데 탈수가 됐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ml였던 게 예를 들어서 뭐 80으로 뭐 감량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혈구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적혈구 용적률이 60%가 탈수의 임상 증상이에요. 여러 가지 임상 증상들도 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적혈구 용적률이 60이다. 이게 탈수를 나타내고 있는 랩 데이터예요. 1, 2, 4, 5는 뭔가요? 영양장애, 영양불균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랩 결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탈수는 3번이다. 자, 그 다음 24번. 이 환자에게 말초정맥으로 총 비경구 영양을 주입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아닌 것은 굳이 이 환자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총 비경구 영양의 합병증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뭔가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감염, 당뇨, 부종, 공기색전증 생길 수 있는데 체중이 감소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늘 수 있어요. 왜요? 체액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종 때문에 체중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거죠. 체중 감소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적분해서 풀 수 있고요. 자, 이 세트 문제 중에 마지막 25번이에요. 이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영양장애 증상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굳이 지문 필요 없어. 그죠? 왜? 영양장애 증상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환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영양장애 증상에 대해서 묻고 있다. 영양장애 증상 뭐가 있나요? 전신세약, 식욕부진, 오심, 구토, 혼돈 이런 것들 있죠. 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설사. 이거는 뭐예요? 영양장애 증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영양요구 사정에서 본다면 피딩액이 너무 빨리 들어갈 경우에 설사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 설사가 아니다. 자, 맑은 유동식을 처방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물이죠, 물. 건더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더기가 없는 물. 여기서는 뭐예요? 동치미 국물. 그래서 치료식에는 맑은 유동식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한번 이론에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지방이 없는 그냥 정말 설탕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맑은 유동식. 그래서 동치미 국물이 답이다. 만약에 오렌지 주스인데 건더기가 없다면 저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건더기가 있는 오렌지 주스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35번. 이 어떤 남자가 식도 협착이 있어요. 근데 소화 기능은 남아있대요. 그런데 장기간 영양 공급을 할 건데 뭐가 있대요? 흡인성 폐렴 위험이 높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겠는가? 결국에 뭘 묻고 있습니까? 경장 영양의 종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자, 식도 협착이 있어요. 그렇다면 입으로 들어가는 튜브 또는 코로 들어가는 튜브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장관, 비위관은 일단 이거 오답이야 라고 정말 제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소화 기능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완전 비경구 영양 대상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것도 정말 제끼고 봐야 돼. 그러면 위루와 공장루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대요? 흡인성 폐렴이 있대요. 아스피레이션 위험이 크다고. 자, 그러면 위에다가 스토마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공장에다가 스토마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흡인성 폐렴의 예방에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생각을 해보면 뭐지? 이 문제 딱 보고 뭐지? 되게 당황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2번으로 고를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 37번이에요. 우리 이거 너무 쉬워요. 위관 위치 확인하는 방법 뭐였죠? 크게 4가지가 있었죠. 위에 흡인하는 거, 복부 청진 해가지고 슉슉 소리 듣는 거, 그리고 흡인된 액체 산도 확인하는 거, 엑스레이 확인하는 거. 그럼 뭐예요? 3번이죠. 위에 그 20에서 30은 너무 많이 뺐잖아. 10에서 20만 빼는데 폐하가 1에서 4가 돼야 되고요. 비위관 끝이 반창고로 표시됐다. 자, 우리가 비위관을 넣고 나서 뭘로 하나요? 반창고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표시해 놓잖아요. 보통 한 60에서 65cm 정도 그렇게 고정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땐 괜찮더라도 입 안을 벌려보면 입 안에서 말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림 살짝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꼬여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간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입에서 말리고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창고 끝만 봐서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비위관 끝을 물에 담근 후, 이거 사실 제가 병동에 있을 때 했던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정식은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야매로 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확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 쓰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공기를 30에서 60 주입하고 나면 상복부 청진 시 소리가 나죠. 슉슉 바람 들어가는 소리 제가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51번입니다. 총 비경부 영향을 받는 환자가 이러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때 의심할 수 있는 합병증. 자, 우리 혈압 상승, 경정맥 팽창, 우리 몸에 물이 많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게다가 뭐까지 들린대요? 수포음까지 들린대요. 수포음도 뭐였죠? 체액이 많을 때, 몸에 물이 많을 때 들릴 수 있는 비정상 호흡음이었어요. 그렇다면 뭔가요? 수액 과다예요. 초음비경구 영양의 합병증 중에서도 대사성 합병증, 그 중에서도 수분 과잉을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우리가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그 다음 52번 문제입니다. 어떤 환자인지 모르겠는데 지문을 주어지고 있고요. 간호사가 확인해야 될 임상 자료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환자의 랩 데이터들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키 170에 체중 65였고 한 달 동안 체중이 5kg가 빠졌대요. 자, 얼굴은 창백한 양상을 보이고 기운이 없다. 한다면 뭘까요? 영양 상태를 사정하는, 즉 영양이 불량한가? 그렇다면 영양이 불량한 환자의 임상적 결과, 영양 상태는 뭐지? 랩 데이터는 뭐지? 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즉 비정상인 경우일 때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생화학적 자료 중에서 우리가 뭘 본다고요? CBC 중에서도 TLC, 헤모글로빈, 그 헤마토크릿을 본다고 말씀드렸고, 알부민, 트랜스페린, 그리고 크레아티닌까지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영양 불량을 나타내고 있는 랩 데이터는 뭐죠? 헤모글로빈이죠. 헤모글로빈 정상 수치 얼마다? 12에서 16, 어떤 책에는 12에서 18로 나와 있어요. 단백질, 알부민, 크레아티닌, 적혈구 용적률, 이거 다 정상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 즉 영양 장애를 표시해주고 나타내고 있는 랩 데이터는 5번, 헤모글로빈이 10이다. 자, 이 환자가 위장 출혈을 의심이 된대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5kg까지 빠졌는데 위장 출혈까지 있어요. 그래서 생리식염수 1리터를 위세척을 했고 비위관을 통해서 혈액에 섞인 토물이 계속 배액이 되고 있다. 이때 적절한 영양 공급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자, 완전 비경부 영양의 적응증을 묻고 있어요. 이 환자는 어찌됐건 여러분 피를 토하던 아니면 대변에서 피가 나오던 어딘가에서 피가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MPO 해줘야 돼요.
무조건 MPO 해줘야 되고요. 특히나 이리게이션 했는데도 계속 블리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상상의 나래를 펴면 솔직히 안 되겠지만 아마 L튜브를 계속 끼고 드레네인을 계속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에게 영양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MPO 한다고 했습니다. MPO만 하면 끝나요? 아니에요. MPO 하는 건 맞지만 영양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템포로 10% 포도당 용액을 정맥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영양 공급입니다. MPO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 공급하지 않고요. 피나는 위에다가 빵꾸 뜰 거예요? 아니죠. 맑은 미음 구강으로 줄 거예요? 아니다. MPO를 해야 되니까. 자, 아닙니다. 54번. 이 환자에게 영양 공급하고 나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을 묻고 있어요. 그럼 원래 어땠는지를 봐야 돼요. 자, 영양 상태를 사정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보시면 1번, 2번, 4번, 5번은 다 영양 불량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오답을 다 체크했더니 3번이 남죠? 그런데 20인데 원래 어땠는지를 봐야 호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BMI 체크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키의 제곱분의 몸무게. 이 환자 170인데 지금 미터의 제곱이기 때문에 1.7의 제곱을 해야 돼요. 분에 65에서 5kg가 빠졌어요. 그러면 60kg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제가 집에서 계산해왔거든요. 한 20.76, 그러니까 20.6인가 아무튼 그 정도가 나와요. 20.76, 20.8 이 정도가 나오는데 20.76에서 22로 늘었어요. 그럼 뭔가요? 체중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즉 영양 공급하고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오답을 지워도 답이 나오지만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도 답을 도출해낼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자, 57에서 59번입니다. 어떤 환자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뭐죠? 합병증 중에서도 공기색전증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TPN을 맡고 있는 환자에게 호흡곤란, 심박동수 증가, 청색증, 혈압하강, 의식소실이 있었다. 그렇다면 뭐다? 공기색전이다. 58번은 뭐예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선적인 간호는 묻고 있어요. 공기색전증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좌측 트렌델렌 머그 포지션 해준다. 그죠? 자, 58번은 그렇고 59번 어때요? 간호 중재하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57번 틀리면요. 57, 58, 59 다 틀려요. 세 문제 이렇게 우리 보낼 수 없잖아. 세 문제 너무 아까워. 우리 기본 간호학에서 고득점 해가지고 우리 평락 쫙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57번을 잘 풀어야 58, 59까지 한 번에 쭉 간다. 즉, 공기색전증 간호 중재 후 이러이러한 증상이 호전된 것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뭐다? 혈압이 상승해서 정상 범위 유지한다가 정답입니다. 57, 58, 59 중요한 문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68에서 69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식욕부진을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역시 몰라요. 그런데 뭐로 호소하고 있습니까? 식욕부진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교육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문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식욕부진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하는 간호중재이기 때문에 자, 영양장애에 대한 간호중재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음식을 소량씩 자주 먹게 해주고 가능한 간식을 섭취를 해주도록 합니다. 물론 간 경화증을 진단받아서 치료식을 해야 되는 건 맞으나 지금 당장 식욕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을 먼저 공급해 주는 것을 일단 목표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기호에 따라서 간식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음식 섭취에 적절한 환경 제공해 주고 자극적인 냄새 피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왜 우리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 텁텁하면 별로 밥맛 없잖아요. 그래서 구강 간호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에 처치는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죠. 많이 힘든 치료 식사 후에 안 돼. 밥 먹기 전에도 안 되고 밥 먹고 나서도 안 돼요. 식사와 식사 사이 정도에 해주는 게 좋고요. 간식은 자제 안 돼. 간식도 일단은 그 영양이 풍부한 그런 간식을 줘야 되고요. 구강 간호 해야죠. 해야 돼요. 그리고 치료식이 필요하니까 식단 안 짜요? 아니죠. 음식은 선호도에 따라서 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69번 연결된 문제고요. 이 환자에게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간호 내용 보면은 굳이 지문을 안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물론 지문을 보면 간경화증이 있고 복수가 차서 아마 그 복수 천자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식간에 섭취하는 수분 측정 안 합니까? 아니죠. 경구나 비경구로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 섭취량 측정해요? 아니죠. 우리 3DT 돌아가잖아요. 보통 3번 측정합니다. 측정할 수 없는 섭취량, 배설량 제외해? 아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포함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복수 천자 하는 경우 배액량 측정해서 포함시킵니다. 시켜줘야 되고요. 극심한 발한이나 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 혼니불의 무게를 잰대요. 혼니불의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젖어 있을 거잖아요. 이불이 뭐 이만큼 젖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갖다 재요. 그럼 예를 들어서 1250g이 나왔다. 그러면 새 혼니불 있죠. 새 혼니불을 재. 그러면 1000g이 나왔다. 그럼 차가 얼마죠? 250. 그럼 250만 배액량에 적어줘야 돼요.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아이오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 직접 우리가 체크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이오가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73번부터 7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3번. 이 환자에게 연하곤란을 사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묻고 있어요. 자, 연하곤란을 사정합니다. 그때 호흡 상태 각성 수준, 구강 감각 기능, 인지 언어학적 이상까지는 다 보시는 게 맞아요. 정답은 3번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키는 동작을 할 때 우리가 말하고 숨 쉬고 삼키는 그 근육들이 다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 2, 4, 5번은 우리가 연하곤란 때 반드시 사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지마비 정도가 가장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환자에게 비위관으로 식이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적합한 형태는 물어봤어요. 물의 형태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는데 물의 형태는 뭔가요? 유동식이에요. 그래서 비위관으로 식이 공급할 때는 유동식의 형태다라고 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비위관, 유동식 이렇게 짝꿍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75번. 이 환자에게 비위관을 삽입하기 전에 교육할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비위관 삽입하기 전에 교육 내용이에요.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운 자세 취합니까? 아니죠. 다 바로 나왔네? 자, 1번. 앉은 자세를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에게 적절한 절차를 당연하게 자세히 설명해줘야 되겠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튜브 지름이 음식 크기보다 작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눈으로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보통 먹는 것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 전달하도록. 여러분 말을 하게 되면 그 L튜브가 진입이 안 돼요.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불편하면 손을 들어서 불편함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알려주셔야 되고 목을 뒤로 젖히게 하고 비인두에 도달하면 앞으로 숙이게 해야 진입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76번. 이 환자에게 위관 영양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어요. 역시 일반적인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요. 1, 2, 3, 4는 위관 영양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맞죠? 그런데 공기색전증은 뭐였습니까? 바로 TPN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1, 2, 3, 4는 위관 영양 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공기색전증은 TPN이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아니다. 라고 바로 지문을 보지 않고도 바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자, 77번. 이 환자한테 어떻게 한대요? 지속적 점정식 영양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설명은 자, 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 방법 중에서 지속적 점적식 영양 공급 방법과 이에 따른 간호를 묻고 있어요. 주입 펌프에 의해서 주입하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적어도 몇 시간? 8시간 이상 공급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지속적으로 적은 양을 주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입 펌프에 세팅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4시간마다는 잔여량을 적어도 측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상자에게 주입하고 나서 30분 이상 자세를 취해야 된다.
자, 이거는 여러분 지속적 점적식이 아니더라도 튜브 피딩 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죠. 올바른 설명을 묻고 있으니까 정답이 3번이고요. 적어도 8시간 이상 줄 때 사용하는 거고, 지속해서 적은 양을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빈 위험성이 작습니다. 작고요. 사용한 기구는 따뜻한 물로 헹궈서 72시간 아니다. 몇 시간? 24시간 하루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고 이론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8시간마다 50cc 주사기로 흡인해서 잔여를 확인하고 30ml의 물로 위관을 씻어준다. 아니다. 몇 시간? 4시간마다. 적어도 4시간마다는 잔여량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84번부터 86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성인 간호학에 조금 더 적합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어떤 수술을 했느냐, 회장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 간호, 영양요구랑에서 내가 장르를 배웠나? 안 배웠던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성인 간호학 우리가 다 배울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고시에 딱 들어갈 때 우리는 이미 다 모든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간호학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성인 간호학이랑 연결해서 생각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자의 대변 양상이랑 관련해서 식이 교육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간호와 영양 요구 파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일부러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요. 장루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식이요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루는 위치에 따라서 회장루, 상행결장루, 그리고 행행결장루, 하행결장루, S상결장루를 만드는데요. 대부분 장에다가 스토마를 내서 대변을 배출을 해주는 방법이죠. 단 뭐가 다르다? 어떤 장에 스토마를 만들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회장루, 지금 좀 아까 그 환자는 회장루를 만들었어요. 회장이 어디죠? 소장의 끝. 대장이 시작하기 전. 대장 가장 큰 기능은 뭔가요? 수분을 흡수하는 거죠. 수분을 흡수하는데 대장을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굉장히 수분이 많고 묽은 변을 본다. 그리고 대변에 다량의 소화 효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간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자에서는. 그리고 대변의 형태는 대장을 지나면 지날수록 굳은 변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많이 대장에서 흡수할 거니까요. 그러면 일이 오면 올수록 대변의 굵기는 점점 굳어지겠죠. 자, 문제를 한번 다시 갑니다. 회장루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에게 알맞은 식이 교육은 변이 묽으니까 수분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라고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 푸실 수 있겠죠?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85번인데요. 장루를 만든 환자에게는 음식까지 조심하셔야 되는데 대변 물기에 따라서 수분 흡수량, 수분 섭취량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냄새와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스 생성 감소를 하는 음식을 드시도록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스 생성 음식 많이 나오는 음식들이 콩, 양배추, 양파, 무, 풋고추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 가스 생성 감소를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의 조합은 3번 콩, 양배추, 양파예요. 이 음식들은 가스를 많이 생성을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좀 줄여서 드시라고.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좀 줄여서 드시라. 특히 외부 활동을 하기 전에는 이 음식은 가급적 피해 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파우치가 터져요. 가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곤란한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교육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환자에게 수술 후 총 비경부 영양을 적용할 때 간호사가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TPN을 하고 있는 환자고요. 자, 합병증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감염 증상에 대한 보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비경구 영양보다 경관 영양이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TPN 달고 있을 때 혈당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나요? 아니죠. 고혈당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저칼륨 혈증이 많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칼륨 혈증이 반대로 많을 수도 있고요. 저나트륨 혈증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부종, 그리고 체과다, 그리고 수액이 과량 공급이 될 경우에 체중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는데요. 다소 좀 헷갈리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지문을 굳이 보지 않고도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충분히 공부하고 문제와 보기를 먼저 보는 것. 그러면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